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환경과 흐름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연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무역 환경이 좀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결국 수출에서의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결국 기업들의 이익이 될 거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이 올라가야만 우리나라의 고용 환경도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수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수출입을 통한 무역 수지에 대한 흐름이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역 수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을 살펴보려고 제가 통계청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통계청에 들어가 봤는데 단기적인 흐름밖에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관세청으로 다시 들어가서 관세청에 보시면은 이 무역 통계가 있거든요. 무역 통계에 들어가면은 조금 더 자세한 데이터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여기서 바로 차트를 보려고 했는데 차트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이렇게 차트를 누르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뽑은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한 차트가 아니라 이 화면에서의 차트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이 데이터 자체를 다 제가 다운로드를 해서 그 데이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차트로 다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운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차트를 살펴봤더니 일단 장기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게 2000년 1월이거든요. 2000년 1월부터라서 그 이전 것도 보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2000년 1월 거부터 2018년 12월 달까지의 흐름을 차트로 표기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이제 리세션 구간이죠. 이 구간 2008년에서 2009년 초 이 정도까지는 거의 리세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둘게요. 그래서 일단 지난 2000년에는 닷컴 버블이 있었긴 한데 그 전에 뭐 더 큰 IMF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지표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2008년 금융 위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무역 수지 규모가 그렇게 뭐 눈에 띄는 성장은 아니었습니다. 눈에 띄는 성장은 아니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때 어디가 이제 떠오르게 됐죠? 중국 시장. 중국 시장이 전 세계의 엔진 역할을 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무역 시장에서 큰 규모를 이제 차지하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나라가 큰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보면은 크게는 이제 이런 식의 큰 상승 추세가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러한 흐름이 지금 지난 사이클을 통해서 2017년에 거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 그리고 저번 시티그룹에서 발표했던 자료들 보더라도 2017년에 전 세계 경제 성장이 거의 정점을 찍었다가 2018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를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에서도 마찬가지로 2017년에 정점을 찍고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그리고 2018년 중반에 반등은 있었지만 다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고 이번 사이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흐름만 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데이터를
편집해서 이번 사이클만 만들었거든요. 이번 사이클을 보면은 세부적으로 봤을 때 2009년에도 이제 그 금융위기 자체에서 크게 완전히 벗어난 흐름은 아니었고, 이제 벗어나려고 애쓰는 그 기간이었죠. 이 기간에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2012년 초에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시기가 아마 부동산 시장도 이때부터 상승을 만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유로존 위기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러한 본격적인 이 상승 추세, 뚜렷하게 보이는 이 상승 추세를 만들었거든요. 이 추세대 안에서 놀고 있다가, 물론 2016년 말에 그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브렉시트 투표라든지 트럼프 대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잠시 이탈된 적은 있었지만 바로 회복을 했어요. 이거는 금융의 이제 단기적인 악재일 뿐이지 장기적인 악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다시 이 추세대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바로 이거죠. 2017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이 흐름을 이탈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때부터 반등을 이어나갔는데, 이 반등의 고점이 낮아졌어요, 결국. 이때부터 이제 낮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2018년에 들어와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빠진 건 2017년 하반기입니다. 2017년 그 하반기부터 나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그 이번 경제 사이클에서 봤을 때는 2017년에 정점을 찍고 지금 다시 하락세를 기운 상태다. 여기서 계속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흐름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흐름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이 흐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보다도 외부적인 그 대외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다시피. 그래서 일단 이 부분만 또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아까 그 확대를 해본 그 영역이 이 부분인데, 2017년 4분기죠. 4분기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상승 추세를 이탈했던 그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때 시기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거의 정점을 이루고 있었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2018년에 들어오면서 크게 이제 고점을 만들고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무역 수지 자체적으로 보면은 이미 예상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인 큰 성장세, 그 무역 수지에 대한 성장이 좀 꺾이는 시점이었고, 그리고 이때 주식시장은 이제 거의 고점을 이루고 계속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때부터 먼저 이 무역 수지에서 나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안 좋은 영향을 이제 미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자체도 2018년 7월부터 이제 본격화됐잖아요. 이 시점부터 본격화되는데, 이미 그 시점부터 우리나라의 그 무역 수지는 나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무역 수지의 그 흐름이 단순히 그 미중 무역 전쟁으로 모든 걸 다 돌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2017년대가 거의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큰 구조로 봤을 때 정점을 찍은 건 2017년이고, 그 이후로 이번 사이클 있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 사이클이 이제 좀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면은 다시 하반기에 들어와서 흐름이 나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때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좀 많이 작용을 했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같이 살펴볼 텐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무역 수지 흐름을 보면은 가장 나빴던 지금 최근 흐름에서 가장 나빴던 때가 바로 올 초거든요. 올 초 1월, 2월 이때 시점인데 최근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최근 기사가 나온 거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되고 일단 여기 관세청에 따르면 제가 뽑아온 게 관세청 자료거든요. 근데 관세청에는 지금 1월달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달까지만 있는데 1월달 거는 이제 관세청 자체적으로 이제 1일 단위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관계자가 이렇게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2019년 1월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은 25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6%가 감소했대요. 전년 동기라고 하면은 2018년 1월이거든요. 우리 그 무역수지 지표를 봤을 때 2018년 1월달에 최근 흐름에서 가장 나빴잖아요. 그 가장 나쁜 흐름 중에서도 14.6%가 또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수출액이 감소한 겁니다. 수출액이 감소했다는 것은 무역수지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반도체가 28.8%로 좀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최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데가 바로 중국이라고 했는데 중국에 대한 수출이 22.5%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무역 수지는 12월달 이 마지막 시점보다도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아마 이렇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1월달에. 그리고 이 저점을 깨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현재 그 무역 수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그 경제 흐름이 전반적으로 2018년보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을 이 지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고용 환경도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고용 환경도 더 안 좋아지고 그리고 실업률 문제도 당연히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무역수지 흐름으로 보면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공유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국가별 수출입 실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따로 그 매년마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모든 나라에 대한 데이터들이 그 관세청에 보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매년 우리나라 그 무역을 하는 나라가 수십 개국이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상위 국가들만 따로 추려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2000년부터만 이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거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2000년 초까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이 네 나라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홍콩. 그 중에서도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커요. 지금 수출액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라는 시장이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했던 그 시기입니다. 2000년. 그리고 2001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나갑니다. 2000년도도 그렇고 2001년도도 그렇고 그리고 2002년도도 마찬가지로 미국, 중국, 일본, 홍콩 요 네 나라가 가장 우리나라한테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중국의 그 수출 규모가 미국을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물론 이때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거의 비슷해요. 수출의 규모 자체는. 그리고 여전히 중국, 미국, 일본, 홍콩 요 네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가장 중요한 손님이 되는 국가고요. 그리고 2004년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이제 그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가
미국에 대한 수출 규모가 점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2004년까지는 비슷하다가. 그리고 2006년 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과 그 독일 이쪽에 대한 그 규모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007년 이제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 시점 보면은 중국에 대한 그 수출 의존도가 미국에 비해서 2배가 많아집니다. 거의 2배로 벌어졌어요. 비슷했다가 2004년까지.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8년 이제 금융위기 당시 그 해에는 이제 2007년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0년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이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의 그 엔진 역할을 하면서 이 수출의 규모 자체도 월등하게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2009년부터 거의 이제 2배를 넘어섰죠. 이때부터. 그리고 이때부터 같이 성장하던 시장이 바로 이제 동남아 쪽이에요.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이쪽 시장도 이제 같이 성장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점점점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010년에는 이제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 네 나라들 간의 그 수출의 규모가. 그리고 2011년에도 마찬가지로 더 커지죠. 그 늘어나는 그 규모를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 그 밑에 미국이나 일본, 홍콩에 비해서 늘어나는 그 액수 자체가 훨씬 더 커요. 그리고 2012년, 그리고 2013년, 2014년, 2015년에도 이 흐름이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2014년에 중국에 대한 그 수출의 규모가 거의 정점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5년, 2016년에는 뭐가 있었죠? 사드 관련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지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의 규모가 조금 줄어들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가 어느 정도 봉합이 되는 시점부터 다시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2017년부터. 2017년에는 이제 회복을 했다가 2018년에 사상 최대 수출의 규모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 그 수출의 규모를 다 기록을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사상 최대 수출의 규모가 아니라 이것을 합산한 무역 수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많이 벌면 뭐예요? 그만큼 많이 빠져나가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무역 수지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굉장히 나쁜 흐름이다. 그리고 최근 그 2018년 통계로 봤을 때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나라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에 유난히 마이너스를 기록한 국가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네 나라. 그리고 일본 쪽에는 원래 우리가 마이너스를 이제 기록하는 나라였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과 함께 무역 수지를 살펴보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현재 그 무역 수지 흐름은 굉장히 나쁜 흐름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만큼 중국의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 역시 전반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주식시장이 이렇게 나빠지는 데는 중국의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하이 증시 흐름과 우리나라의 증시 흐름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 연금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앞서 있었던 그 우리나라 선물 시장, 그러니까 주식 시장과 그 환율 시장을 좀 가장 마지막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18년 8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연금 운영 수익률이 연간 4%대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소 목표가 연간 4% 수익인 것 같아요.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그 관리를 연간 4%대 수익을 낸다라는 걸 1차적인 목표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로 관리한다는 유지하에 2057년에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연간 4% 수익이라는 게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낮은 겁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서는 절대로 국민연금이 제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밝혔는데 저금리 시대에 안전자산으로 이제 연간 4%대 수익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그 글로벌 시스템은 이제 고금리로 이제 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런 고금리 상황일 때는 충분히 그 리스크를 낮추고 안전하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이만큼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환경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 이 수익률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그 일부를 위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기에는 뭐 파생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회사채. 이건 뭐 우리나라에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나라에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다가 투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원래 여기에다가는 투입을 하면 안 되는데 환경 자체가 여기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투입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이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했죠. 금융 환경이 나빠지면은 손실 보는 액수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 위기와 같은 또는 그 경기 침체와 같은 그런 사이클을 만나게 되면은 벌어먹었던 거를 다 까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국민연금 상태는 어떻게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금의 그 수익률을 연간 7에서 8%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질라죠. 계속 재정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4%대 이건 턱없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4%대를 유지한다는 전제는 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2057년까지 금융위기가 없어야 됩니다.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안 돼요. 이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해 또는 그 시즌에 수익률이 엄청나게 하락을 합니다. 마이너스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에도 당연히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40년 동안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없을 확률은 굉장히 낮죠. 지금 상태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연간 4%대를 유지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크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해도 분명히 발생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2057년에 연금이 고갈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고갈이 돼요. 이거는 굉장히 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겁니다. 2057년까지 갈 수가 없어요. 2057년까지 간다고 해도 이제 40년이 좀 안 되는 기간이잖아요. 당장 20년 뒤부터 부양 인구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면 연간 4%대 수익으로는 국민연금으로 그 연금을 타는 그 세대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 돼요. 그리고 고갈이 된다라는 거는 이 시기에 이제 노동 인구 있잖아요. 지금
30대, 40대 아마 자식 세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세대부터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해서 그 아이들도 이제 국민연금으로 돈을 낼 수밖에 없는데 월급 생활을 하는 이상 그 아이들은 사실상 돈만 내고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가 돼요. 결국에 이 구조에서는 굉장히 좀 암울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25년 뒤면은 베이비 부모의 자식 세대, 그러니까 특히 1975년에서 198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물론 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연금 수령 나이대,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되거든요. 지금 이 인구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베이비 부모의 인구도 많지만 그 자식 세대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부터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죠. 그래서 지금 20년에서 25년 요 사이 때 국민연금이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국민연금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 제가 50번 영상에서 우리의 그 미래를 언급하는 그 영상을 통해서 연금 문제를 포함한 이 복지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계속 재정을 때려붓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재정 적자만 더 깊어질 뿐이고요.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유로존처럼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세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복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4차 산업 시대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모든 분야의 재화를 생산하는 비용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제 시스템화돼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었을 때만 근본적으로 복지 문제가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때 환경에서는 재정을 계속 부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시스템으로 이제 정착화되면. 그래서 이런 환경이 되기 전까지는 복지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4차 산업 시대를 잘 맞이해야만 이 연금 문제도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좀 언급한 지가 좀 됐었죠. 일단 전반적으로 큰 이 하락 추세 2018년 초부터 이 큰 하락 추세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큰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 흐름 여기서 내려왔던 흐름이 제가 지난 마지막 시간에 언급해드리기를 반등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점이 낮아졌지만 반등이 끝난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시그널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불규칙 플랫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저점이 오히려 낮아지는 불규칙 플랫 파동으로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런 흐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좀 지나고 나보니까 결국 그 흐름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 시나리오대로. 그래서 이 반등이 어디까지 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큰 저항 자리이긴 한데 최소 반등은 일단 여기까지 땡길게요. 이게 실질적인 저점이고 이거는 이제 불규칙 플랫 파동 때문에 저점이 낮아진 거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하락에 대한 38.2% 최소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되지만 아주 낮은 확률로 이 라인까지만 오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올 경우에는 이것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게 될 경우 굉장히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의 이제 그 라인에 이제 다가온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나냐 마느냐 이거는 아직 좀 예단하기 힘듭니다. 지금 분봉상 그 흐름을 봤을 때 지난 그 플랫 파동에서 이러한 그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했었죠. 이런 하락 추세대를 이제 돌파를 해서 지지를 받고 고점을 높이는 전형적인 이 하락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런 플랫 반등 파동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된 거고, 큰 반등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나올지 아니면 고점으로부터 그 38.2% 라인까지 갈지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여기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굴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무의미한 것 같아요. 아직 의미 있는 그 저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이렇게 굽고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건 좀 위험할 것 같고, 조금 의미 있는 저점이 한 번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상으로는. 그리고 플랫 파동에서는 마지막 그 반등 파동이 5개의 파동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장 파동으로 조금 의심이 되고 있어서 이것이 1파라고 했으면 3파는 지금 연장으로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크게 봤을 때는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연장 파동이 맞다면. 그렇다면 여기까지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라인까지. 이 선물지수 기준으로 290 라인까지 기대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고점에서 내려온 이 하락 추세선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갭을 메꾸는 이 자리까지만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여기서 의미 있는 저점을 만들고 진짜 이 하락에 대한 추세대를 상승 그 반등에 대한 추세들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추세대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이탈을 하면은 하방을 봐야 됩니다. 지금 흐름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환율도 잠깐 볼게요. 환율도 제가 마지막에 언급해드린 그 상황에서 크게 뭐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바뀐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항을 지금 못 넘고 있죠. 그래서 이 저항을 넘기 전까지는 환율에 있어서 뭐 큰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1150원 이 라인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그 시점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봉에서 봤을 때 이제 저 위에서 올라오는 그 추세도 있거든요. 저 위에서 올라오는 추세도 있는데 이건 아마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예요. 아마 제가 다른 차트로 한번 나중에 장기 흐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이 흐름 안에서 지금 계속 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크게 뭐 움직임을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 하락 추세를 돌파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1150원을 돌파해야만 우리나라 그 환율 시장에서 조금 다른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 1127원, 1127.7원이네요, 현재. 환율상으로는. 그래서 환율상에서는 또 뭐, 지난번에 언급해드린 그 흐름에서 뭐 크게 변한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홍역 문제 때문에 잠시 주춤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잠복기가 굉장히 조금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뭐 어디에서는 잠복기가 뭐 4일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일주일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못해도 2주는 지나 봐야 됩니다. 2주가 지나는 시점이 2월 초거든요. 2월 초에서 1월 말 이 시점인데 이때 또 홍역이 또 크게 번지면 안 되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을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위생에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럼 수요일 날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